오셔서 오늘 이제 칼뱅과 세계 기독교라는 강의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잘 경청하시고 다음 주까지 같이 이어서 들으시면은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하고 우리 이재근 박사님 나오셔서 강의 주시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근이라고 하고요. 제가 교회사가 전공이기는 한데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또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영역은 이제 종교개혁 16세기 역사라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이제 17세기 이후, 특히 이제 18세기 이후에 이제 현대교회사 쪽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계기독교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세계기독교라는 것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서양에 있는 기독교는 이제 이전까지는 서양이 세계라고 이제 생각했으니까 특히 이제 기독교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한돼 있다가 그것이 이제 전 세계화되는 과정은 주로 선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세기 이후 개신교로 친다면 19세기 이후 역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전공은 이제 정확히는 이제 19세기, 20세기가 제 전공 영역이긴 한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귀국해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제가 원하는 것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아시죠? 어떤 얘기인지, 그죠? 이제 교회사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다 맡기거든요. 초대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까지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맡기고 한국교회까지 다 맡기는데 특히나 이제 한국에 이제 또 이제 장로교가 많고 더군다나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가 제가 소속이 이제 그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중적인 강의는 항상 어디로 가냐면 종교개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19세기, 20세기에만 집중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이제 아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결국에는 이 시대에 제가 갖고 있는 원래의 전문 영역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한국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조화시키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전부터 이제 제가 이제 뭐 학부에서 신학하고 또 신대원에서 신학하고 하면서 계속 16세기, 17세기는 이제 전공도 열심히 하고 이제 석사까지는 그걸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한국에 와서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이 학문적으로 좀 더 이렇게 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들이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쭉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마침 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16세기, 17세기가 아닌데도 작년에는 오히려 이 10세기, 19세기 얘기보다도 종교개혁 얘기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불려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작년에 처음 시작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책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불려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있었던 IBF에서 나오는 뭐 핸드릭스의 루터 특강 이런 것도 제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아까 좀 잘못 얘기하셨는데 루터는 제가 번역한 적은 없습니다. 루터는 다른 사람이 번역한 거를 제가 가서 이제 강연을 제가 한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 말에 그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루터 책이 있죠. 그게 이제 마르틴 루터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IBP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책의 시리즈로 이제 같이 나오는 예일대학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한국에서 이제 번역돼서 나오는 이제 또 한 가지 책이 장깔백이라는 책도 이제 같이 이제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핸드릭스 나오고 올해 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장깔백이라는 책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그 책을 제가 번역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17세기, 16세기, 17세기 인물인 칼뱅과 종교개혁에 대한 주제하고 또 현대교회를 또 이렇게 연결하고 결국에는 우리 교회까지 연결하게 되는 전반적인 맥락이 이제 한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게 제 전공처럼 이렇게 돼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제 세계기독교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한국교회 얘기를 할 거고 칼뱅 얘기입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5주 연속으로 이제 하는 강의가 이제 루터에 대한 강의.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500주년이었지만 500주년과 함께 사실상 문헌이 말하자면 이제 그 전 500년 동안 나온 문헌에 해당하는 문헌이 작년 10년 정도에 전 세계적으로 오히려 더 쏟아졌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500주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결과가 뭐냐면 결국에는 지난 490년 동안 한 얘기에 해당하는 그만큼의 양이 지난 10년간에 쏟아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는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500주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501주년이 이제 사실상 500주년 기념한 첫 해가 된다고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제 강의를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에 들으시고
마음에 드시거나 좀 이렇게 흥미가 생기시면 이제 루터 강의도 이제 참석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일단 크게는요, 대중 강연이고 이제 짧게 이제 오늘 2시간, 다음 이제 2시간이니까 이제 할 얘기는 이제 딱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칼뱅이 16세기 인물인데, 그죠? 16세기 인물인데, 이 칼뱅이 16세기 인물인 칼뱅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장로교라고 하는 한국의 신앙이 굉장히 주류 신앙이 됐는데, 이 주류 신앙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까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500년 정도 역사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500년 역사가 있지만 그 500년 가운데서 한국의 소위 장로교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앙이 들어오게 된 것은 지난 1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30년 정도 전에 이제 들어온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130년 전에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역사를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의 배경이 되는 좀 더 긴 역사가 있겠죠. 400년 정도의 기간에 이른 동안에 소위 이제 제네바에서 시작이 돼서 확장되었던 그 소위 이제 개혁파라고 하는 신앙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미국을 거쳐가지고 한국까지 오게 된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 해당하는 400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오늘 이제 하게 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세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400년 동안의 역사를 오늘 다루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얘기는 이제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칼뱅과 세계 기독교라고 표현을 했지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칼뱅주의 이제 세계 확산 역사, 뭐 이런 식으로 확장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할 얘기는 이제 칼빈주의 한국 수용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틀에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일종의 서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가야지 좀 더 이렇게 그것이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이거 수용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에피소드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용어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뭐 개혁파라고 하는 용어, 개혁주의라고 하는 용어, 심지어는 개신교라고 하는 용어, 칼뱅이나 루터라는 사람의 이름을 번역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다음 주에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처음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배경 얘기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받으셨죠? 네. 예, 5장인데요. 5장인데 좀 길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얘기를 전부 다 읽을 건 아니고,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그 스크린 슬라이드를 좀 보면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제 언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대부분의 강의를 할 때는 2페이지 정도로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요약된 형태로 이제 제시를 해서 나눠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길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갖고 있는 강의안이, 만약에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 쭉 들으시고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좀 더 이렇게 오늘 빠뜨린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여기 강의안에 나온 내용들이 이제 나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이제 주문 각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제목 옆에 칼뱅과 세계 기독교라고 써 있고, 세계 칼뱅주의 확장사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을 어디서 이제 가져와서 발췌를 한 거냐면, 개혁신학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아주 이제 조그만 사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래에 이제 이북으로 먼저 나왔고요, 작년 말에. 그 다음에 도서출판 100이라고 하는 이제 신생 출판사에서 이번에 이것을 이제 책으로 이제 제로 돼서 이제 편역을 해냈죠. 근데 여러분 이 책 아시죠? 칼뱅에 대해서 이제 이걸 들으러 올 정도면 이제 그거는 아마 페이스북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6,000원, 책으로 6,000원짜리 책이고요. 요만 손바닥만한 책이에요. 그죠? 포켓으로 돼 있으니까 6,000원인데 이제 세일하고 이제 적립금까지 포함하면 4,000원대로 떨어지는 어마어마한 책 아시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많이 인용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 책을 또 개인적으로 구입하시고 또 이제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림을 좀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칼뱅 얘기를 하려면, 칼뱅은 당연히 이제 16세기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인물이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종교개혁에 대한 배경 역사를 알아야지 이제 이것이 이제 칼뱅주의가 어떻게 이제 세계화됐는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그림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어로 써 있으니까 못 읽는 건 아니겠죠? 이게 뭐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일단 써 있는 것대로 얘기한다면 1600년 정도에 유럽에서 이제 주요한 종교가 국가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기본적인 지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이제 크게 이제 변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 얘기를 이제 하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종교개혁 시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종교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가장 중요한 틀이 있지만,
그 기독교가 크게 이제 서쪽과 동쪽으로 두 개가 나눠지죠, 그죠? 서쪽에 있는 종교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캐톨릭 교회, 서로마 교회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쪽에 있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를 하죠? 동로마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이제 이스턴 오르소독스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종교개혁은 동방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서방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서방에 있는 웨스턴 캐톨릭 처치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역,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이스턴 오르소독스 나와 있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다 캐톨릭 지역이었는데 종교개혁이 이제 진행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우리가 1517년에 일어났다고 일단 얘기를 한다면요. 1600년 그러니까 한 7, 8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사실상 이제 이때 나타난 이 지도가 이후에 사실상 지금까지도 이제 전 세계 특히 이제 유럽에 있는 기독교의 기본적인 틀을 보여주는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제일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개혁과 함께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유럽에 있는 서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개신교가 됐다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장 강력한 종교는 어떤 종교죠? 여전히 캐톨릭이 이제 강력하고 사실상 3분의 2를 여전히 차지하고 있고 남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태리라든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전혀 종교개혁이 100년 이상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제 아주 강력한 종교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일어났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독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캐톨릭 교회가 분리가 되면서 루터가 이제 독일 사람이니까 종교개혁과 함께 자연스럽게 독일이 다 루터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독일인데 독일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개신교가 된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북쪽 지방일 뿐이고 실제로도 북쪽에 있는 지방 중에서도 북동쪽에만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최대로 봐도 50%고 좀 더 이렇게 엄밀하게 따진다면 3분의 1 정도만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축구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딘가요? 독일에서 가장 축구로 유명한 도시 뮌헨이죠. 여러분 다 아셔야 되는 내용인 거죠, 그죠? 종교개혁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그죠? 뮌헨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뮌헨 같은 경우는 독일에 이제 어디에 있냐면 주로 이제 동남쪽 이쪽 오스트리아랑 국경 지방 이쪽에 있습니다. 제일 남쪽에 있는 거죠. 뮌헨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고 가장 큰 도시인데 이런 뮌헨 같은 도시는 한 번도 종교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철저하게 이제 캐톨릭으로 남아 있었던 지역이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오스트리아도 원래 이제 독일어권이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종교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역이 거의 다 독일 여전히 이제 캐톨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톨릭은 사실상 이제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이 굉장히 큰 혁명이긴 했지만 사실상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준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오히려 3분의 1 정도만 겨우 이제 건드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리적인 면보다는 문화적인 면에서 또는 종교적인 면에서 사상적인 면에서 더 큰 영향이 하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딱 좋은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요.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이 이제 크게 이제 한 3개 또는 4개 정도로 이제 일종의 분화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로마 캐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교회이고 여전히 그 내부적으로 수많은 뭐 이렇게 종파들이 있고 또 이렇게 수도원들이 있고 여러 이제 다양한 이제 그룹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으로 여전히 하나입니다. 캐톨릭이라고 하는 이제 조직은 하나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로마에 있는 바티칸을 중심으로 교황을 중심으로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만 개신교 같은 경우는 이제 종교개혁과 함께 일종의 이제 교회가 분열이 된 건데 이 분열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얘기를 할 때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쓰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로 끝내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주로 S가 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포메이션 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개혁이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종교개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탄생한 수많은 교파들과 수많은 어떤 종파들과 지역별 차이들이 사실은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자체의 차이보다도 개신교 내부의 차이가 오히려 더 크게 생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만큼 그만큼 그것이 다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예를 든다면 아주 쉬운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하고 루터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전쟁까지 한 것도 알고 계시죠, 그죠?
개혁파와 로마 캐톨릭 교회가 싸운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 그러니까 소위 개혁파와의 차이하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세례파와 개혁파의 차이에서 어디가 차이가 더 클까요? 로마 캐톨릭과 개혁파, 그 다음에 개혁파와 제세례파 차이, 어떤 것이 더 차이가 클까요? 답은 다양할 수 있어요.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제가 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교회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이제 교황이나 사제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구원론적인 측면에서는 어디랑 더 가깝습니까? 우리가 개혁파와 제세파와 더 가깝죠. 캐톨릭이랑 좀 다른 맥락인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가 터를 잡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가지고 자기네 공동체로만 따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그런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세상을 버리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산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 사회 참여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전쟁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종류의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소위 사회 참여라든지 교회론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우리랑 캐톨릭이 더 가깝고 제세례파는 우리랑 굉장히 이제 다른 맥락 속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이제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많은 분화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수많은 이제 교파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나온 종파가 뭐죠? 루터파가 이제 제일 먼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래서 루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1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루터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루터교는 이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지역, 루터가 살았던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루터의 종교개혁은 주로 이제 어디로 전파되냐면 주로 북쪽으로 전파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북부 지역,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북쪽으로 또 쭉 소위 북진을 하게 되면서 덴마크와 그다음에 이제 북쪽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북유럽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한정되는 것이 이제 소위 이제 루터파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제1세력이었다 그러면 제2세력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제2세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비텐베르크에서 일어난 종교개혁과 별개로 루터와 비슷한 사상을 공유하긴 하지만 사실상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원수처럼 지냈던 다른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죠?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로 스위스 지방 내에서 조금 더 이제 보면 이쪽 지방인데요. 여기 이쪽 지방인데요. 여기 쥐리히라고 하는 지방이 있습니다. 독일어를 쓰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서 루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종교를 익힌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켈빙이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찌빙글리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상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을 우리가 스위스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서 제네바에서 일으키는 칼뱅과 함께 또 바젤 지역에서 웨클람 파디우스라고 하는 이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결합을 하게 되면서 독일어권에 있었던 루터파랑은 결이 다른 종류의 일종의 종교개혁을 하나를 일으키게 되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개혁파 종교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혁파 종교개혁, 그죠? 그래서 개혁파 종교개혁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혁파 종교개혁은 이제 주로 이제 지리적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장된 것은 아니고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주로 이제 스위스에서 있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번성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 있었던 켈빈의 이제 영향이 이제 커지면서 주로 켈빈의 모국이었던 프랑스 지역의 일부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헝가리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이런 지역 쪽으로 이제 조금씩 번성이 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 개혁파 종교개혁이 칼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 전체를 또 이제 한꺼번에 개혁파로 만드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여기서 생긴 우리가 개혁파, 칼뱅주의인데 개혁파인데 칼뱅의 라인을 따르지만 스코틀랜드라는 지역에서 독창적으로 형성돼서 국교가 된 종교를 이루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죠? 그것이 장로교라고 하는 신앙 형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오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영국 성공회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근데 영국 성공회라고 할 때는 성공회는 이제 국교라고, 영국 국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 국교회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걸 약간 좀 조심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시로서는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없었고
잉글랜드라는 나라와 스코틀랜드 나라가 따로 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현재는 이제 UK라는 이름이죠. 유나이티드 킹덤, 브리튼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잉글랜드가 따로 있고 스코틀랜드가 따로 있는데 스코틀랜드에선 당시 국교가 성공회가 아닙니다. 장로교회, 그죠? 그래서 스코틀랜드 국교회를 얘기할 때는 이것이 장로교가 되는 것이고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라는 기본 표현을 쓰는데 저기 고유명사가 있는데 이 고유명사지만 교회 체제는 성공회가 아니라 장로교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성공회가 아니라 어디가 되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잉글랜드 성공회. 성공회는 잉글랜드에서만 국교입니다. 장로교에서는 스코틀랜드는 아닌 거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이제 그런 구조가 있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런 얘기가 금방 우리가 본 이 그림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좀 이것만 봐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긴 하죠. 그죠? 이것만 봐도 복잡해 보이고 이것을 외우는데 이 그림을 자기 스스로 이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걸 보지 않고 그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좀 더 자세한 그림을 보면 사실상 종교익을 설명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여기서는 그나마 국가별로 색깔을 그냥 통일성 있게 제시를 했죠. 근데 좀 더 자세한 지도를 보면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상황들을 보면 사실상 국가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 이제 우리 지금 켈빙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켈빙주의를 얘기할 때 켈빙주의에 해당하는 표현이 리폼드라는 표현이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죠? 개혁파 종교개혁의 일부가 이제 쯔빙글리파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켈빙주의가 연결을 하게 되면서 쯔빙글리와 칼빈주의를 다 포함하는 표현이 리폼드라는 표현이거든요. 개혁파가 됐거든요. 그죠? 근데 이 개혁파를 포함하는 그림이 색깔이 보면 여기는 좀 진한 녹색인데 여기는 좀 연한 녹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도를 보면 역시나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지리적으로 특정 국가의 전체가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어떤 나라가 이제 종교개혁을 완성을 하고 난 이후에 특정 국가가 국교로서 어느 종교를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는 모두가 다 그 국교를 믿는 것은 아니게 되겠죠. 그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숨어서 믿는 사람들이 있고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걸 다 감안을 한다면 사실상 이 그림이 더 맞는 그림인 거죠. 같은 스코틀랜드에 우리가 장로교가 국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코틀랜드의 북부는 여전히 뭐예요? 로마 카톨릭으로 남아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성공회로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보라색을 볼 수 있는데 잉글랜드 내부에서도 성공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사람들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주로 초록 색깔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인가요? 주로 개혁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잉글랜드 배경에서 성공의 신앙을 반대하고 좀 더 철저한 개혁파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지칭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이게 청교도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의 중심지가 옥스퍼드랑 캠브리지에 있는 주로 이제 학교를 중심으로 번성을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독일만 하더라도 북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쨌든 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이게 루터교 통일이 됐어요. 그죠? 근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굉장히 맥락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스위스만 하더라도 여기가 스위스인데 스위스 안에서도 도시별로 한 도시는 뭔가 이렇게 특정한 이렇게 초록 색깔로 표현될 수 있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이 있단 말이죠. 그만큼 종교가 복잡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설명할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신앙이 이제 국교가 되고 특정 지역에서 우세한 신앙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도 이 그림이 얼만큼 맥락이 복잡한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큰 그림에서 그만큼 종교개혁을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핵심 맥락이었고요. 자, 그다음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이제 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제 이 내용인데요. 자, 제네바에서 이게 제네바죠, 그죠? 이제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입니다. 1509년부터 1564년까지 살았던 이제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로 활동했던 제네바에서 이 종교개혁이 어떤 식으로 이제 전파되어 나갔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일종의 이제 도표입니다.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칼뱅주의 발전사를 보여주는 이제 중요한 이제 그림 중에 하나인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이 루터파고요. 여기가 이제 루터파고요.
이제 여기 있는 파란 색깔, 점을 꺼는 진한 색깔들은 여전히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고, 그다음에 좀 진한 색깔의 빨간 색깔이 주로 이제 리폼드, 이제 캘비니스트 이렇게 돼 있고, 초초 잉글랜드는 이제 성공의 예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봤던 그 그림과 이제 연동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용어에 대한 설명을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자라는 이름을 지금 쓰고 있고, 여기 리폼드라는 표현이 쓰고 이제 이쪽이죠. 자, 아까 이제 얘기했던 맥락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나눠드리는 이제 그 강의 안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칼빈주의라는 맥락과 연결해서 설명하시면 좋은데요. 개혁파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우리는 개혁파이기 때문에 칼뱅의 신학을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쓰는 이제 영어 표현이 소위 캘비니스트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 리폼드라는 표현하고 캘비니스트라는 표현에서 정확하게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완전히 어떤 상황에서든지 똑같을 수 있는 표현일까요? 이 두 가지 의미가 그냥 완전히 동의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칼빈주의는 곧 리폼드다. 리폼드는 곧 캘빈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이미 답이 사실 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칼빈주의는 곧 이꼬르 똑같이 리폼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닌가요? 그럼 뭐 어떤 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인가요? 리폼드가 크나요? 아니면 캘비니스트가 크나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리폼드란 개념이 더 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폼드를 시작한 사람은 켈빈이 아니라 찌빙글리였으니까. 그리고 켈빈은 사실상 2세대 인물이었기 때문에 켈빈 이전에 이미 찌빙글리라든지 웨클람 파디우스라든지 뭐 볼프강 모스쿨로스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부처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켈빈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켈빈은 수많은 리폼드 디알로지안 중에 하나, 개혁파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켈빈주의자, 켈비니스트라는 개념은 리폼드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는 개념이고, 리폼드가 좀 더 큰 개념이죠. 자, 그런데 대부분의 수많은 지도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여기도 보면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켈비니스트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기도 이제 리폼드인데 쭈빙길이랑 켈비니스트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켈비니스트 인플루언스라는 데 있어요. 그죠? 여기도 보면 이것을 리폼드라고 쓰기보다는 아예 그냥 켈비니스트라고 쓰고 리폼드의 영역들을 그냥 표기해 놓은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죠? 그럼 왜 리폼드가 켈비니스트보다 더 큰 개념인데 대부분의 지도에서 리폼드랑 켈비니스트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그림들에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었죠.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리폼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계파들로 나눠져 있었지만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 역할을 했던 쯔빙글리가 이제 여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나오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단 쯔빙글리가 시작을 했지만 쯔빙글리가 이제 전투에서 일찍 전사를 하게 되죠. 그죠? 카펠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전술을 하게 되면서 당시 이제 전사를 하게 캐톨릭과의 싸움에서 이제 죽게 되면서 이제 원래 이제 찌리가 가지고 있던 아주 강력한 개혁파의 그 종주 지역으로서의 영향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일단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처음부터 켈빈이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켈빈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이 영향력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 리폼드란 이름하고 켈비니스트란 이름이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혼합이 되게 되는 경향들. 그리고 이제 17세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이제 리폼드의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켈빈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후의 신학들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켈비니스트랑 이제 리폼드가 거의 하나인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흐름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봤던 것처럼요. 가장 먼저 이쪽에 있는 그 쥐리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지만 이후에 쥐리히에서 있었던 중요한 종교개혁의 흐름이 제네바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장 깔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당시에 제네바에 있었던 이 종교개혁의 흐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전파가 되게 되는데요. 제일 먼저 전파가 되는 지역이 어디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프랑스입니다. 제일 먼저 프랑스로 이제 전파가 되죠, 그죠? 근데 프랑스로 전파가 되긴 하지만
프랑스 종교개혁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패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이 기본적으로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실패를 하게 되면서 지역적으로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고 나머지는 결국에는 이제 박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프랑스 전체가 이제 캐톨릭으로 남게 되는 그런 현상.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또 전파됐을 경우에 이제 스코틀랜드로 전파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장로교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장로교로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존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다음에 존 녹스의 영향력과 칼빈의 영향력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면서 성공회가 부분적으로 일단은 중도적인 성향을 지니지만 이 성공회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영향과 제네바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이 지역의 성공회의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청교도가 형성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잉글랜드가 이제 부분적으로 켈빈주의 영향하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네덜란드가 전체적으로 이제 개혁파가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제 홀리 로만 엠파이어, 신성 로마 제국 내부에서 북부의 루터파랑 다르게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아주 작게 형성되는 이제 독일 개혁파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팔츠라고 이제 영어로 이제 독일어로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팔라티네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 지역에서 형성된 게 이제 중요한 신앙 고백서 하나가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로 하이델베르크의 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가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것이 오른쪽으로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지역적으로 헝가리와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일부 이제 기독교 신앙이 특히 이제 개혁파 신앙이 형성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제 벌어지는데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있는 강의안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다 확인하셨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2페이지 맨 위를 보면요. 자, 스위스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개신교가 스위스 종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신교가 스위스 연방 내부에서 교회적이며 정치적인 세력으로 성장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 개혁은 시작점은 아까 쯔빙글리에 시작이 됐는데 스위스 연방이 각자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개혁파 동맹, 그러니까 쥐리히를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 동맹과 나중에 로마 캐톨릭 동맹으로 이제 평화롭게 이제 분리되면서 끝이 났다. 이것이 마지막 결과입니다. 1525년에 윌리 쯔빙글리가 쥐리히 시민들을 설득해서 개혁에 착수를 했고 그의 영향력은 다른 주들로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마르부르크 회당에서 바젤의 개혁을 추진하던 요하네스 웨쿨람 파디우스와 강한 연대 관계를 형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본다면요. 이제 이 지역입니다. 이게 스위스 지역인데요. 좀 복잡하죠, 그죠? 스위스에서 노란 색깔이 있는 지역이 이제 개혁파 지역이고, 그 다음에 캐톨릭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이제 주로 이제 파란 색깔 지역입니다. 주로 이제 여기가 바젤이고요. 쥐리히가 이제 여기 있었던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쯔빙글리가 활동했던 지역인데 쥐리히를 중심으로 이제 도시국가 형성돼 있었으니까 쥐리히하고 바젤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개혁파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같은 독일어권인 베른과 나중에 이제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제네바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여기가 이제 주로 이제 이 북쪽 라인을 따라서 호수를 이제 끼고 북쪽 라인을 따라서 주로 형성되는 것이 바로 소위 이제 개혁파 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개혁파 라인과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있는 여전히 남아 있는 이제 이 캐톨릭 지역이 전투를 하게 되면서 2차에 걸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카펠 전투가 있었고 두 번째 카펠 전투에서 쥐리히 출신의 쯔빙글리가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쥐리히의 영향력이 이제 나중에 이제 쥐리히가 죽고 이제 여기서 이제 쯔빙글리가 죽고 난 이후에 블링거가 계승자가 되긴 하는데 신학적으로 좀 더 탁월했던 칼뱅에 의해서 주로 이제 처음에는 프랑스어권이 아니라 주로 독일어권 종교 개혁을 중심으로 이제 퍼져나갔던 개혁파가 나중에는 이제 프랑스어권으로 이제 확장되게 된 계기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합니다. 그리고 1529년에 스위스의 개혁파 주들이 마린 부터가 지도하는 스트라스부르와 동맹을 이제 맺으면서 제1차 카펠 전쟁 이후에 로마 캐톨릭을 따르는 주들과 평화 조약에 서약을 했죠. 그러나 조약의 내용에 관해 논쟁이 벌어졌고 이는 결국 쯔빙글리가 사망한 카펠 전투로 이어졌다. 그죠? 그다음에 이 전투는 로마 캐톨릭 측의 결정적인 승리로 끝났고 이로 인해서 옛 연방 내에서 쯔빙글리파의 확장이 중단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쯔빙글리의 후계자였던 하일링 블링거가 쯔빙글리를 이어서 쥐리히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이후에 쯔빙글리 파가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쯔빙글리 이후에 스위스 종교개혁의 다른 주요 지도자들은 원래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파렐과 그다음에 파렐의 후계자였던 칼뱅이 이 종교개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칼뱅은 제네바의 개혁을 이끌었는데 그 영향력이 스위스의 주들 전체로 확장되었고 때로 쯔빙글리의 추종자들과 교리적인 충돌을 빚기도 했다. 특히 이제 이것을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이제 개혁파 내부에서도 몇 가지 이제 신앙 고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찬론 같은 경우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였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당시로서는 이제 중요한 그 종교개혁 내부의 교리적인 차이가 가장 초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지만 가장 초기 단계에서 루터파와 쯔빙글리파를 결정적으로 이제 결렬하게 만드는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찬이라는 주제였죠, 그죠? 그래서 루터파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편저설이라는 개념을 주장을 하면서 캐톨릭의 화절설은 거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라는 개념을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옆과 아래와 위에 임한다라는 개념을 끝까지 주장했던 반면에 쯔빙글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소위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그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성찬식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 몸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둘 사이에서 이제 엄청난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칼뱅의 이제 노력에 의해서 소위 칼뱅이 주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찬전이 하나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 임재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은 사실상 칼뱅의 신학에서 영적 임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신학적으로 이제 그가 성경을 주해하고 강의하고 주석을 하면서 이룬 결론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치적인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위스의 이제 주류였던 쯔빙글리의 개혁파와 그다음에 루터파를 합류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로마 캐톨릭의 공격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종교개혁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긴박한 이제 마음이 이제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노력 속에서 탄생한 교리 중에 하나가 영적 임재설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찬의 교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위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초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어권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던 종교개혁의 개혁파 신앙이 나중에 스위스의 남쪽 서쪽에 있는 프랑스어권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제네바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 제네바에서 원래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요. 제네바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네바에서 원래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했던 인물은 칼뱅이 아니었죠, 그죠? 누구였죠?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가격하고 굉장히 이제 아주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파렐이 이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이제 종교개혁을 하다가 칼뱅을 합류를 시킨 다음에 두 사람이 동시에 종교개혁을 하다가 쫓겨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가가지고 이쪽 북쪽에 마르틴 부처가 있는 스트라스부르에서 잠시 동안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게 되냐면 파렐이 아니라 원래 스승이었던 파렐이 아니라 칼뱅이 가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칼뱅이 자기 옆에 있던 이 선생님이자 친구이자 형님인 파렐을 어디로 파견을 하냐면 바로 옆 동네에 있는 프랑스어권에서 여기 로잔이 있고 여기 이제 뇌사텔이라고 하는 어디 있죠? 뇌사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뇌사텔 혹시 들어보셨나요? 뇌사텔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으로 이제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돌아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스위스에서 프랑스어권 종교개혁,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스위스 종교개혁은 칼뱅을 중심으로 해서 네 사람의 주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칼뱅이 있고 칼뱅의 선생님이자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파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또 이름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사총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파렐의 그다음 칼뱅의 제자이자 칼뱅의 후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베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나온 사람이고 근데 한 사람 빠진 인물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중에 일부가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비레라는 인물을 들어봤습니까? 비레, 가브리엘 비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이 일종의 삼총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파렐과 칼뱅과 비레가 처음으로 이제 셋이 같이 삼총사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사람 더 합류를 하면서 이제 누구죠? 그 이름이 다 비슷해가지고 베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뇌사텔에는 이제 제네바를 칼뱅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서 파견해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이 이제 뇌사텔이라는 지역에서 파레리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친구이자 동지였던 비레가 이제 로잔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기 후계자로 이제 삼게 되는 이제 그 베자가 이제 제네바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프랑스어권 전체를 주로 스위스였지만 프랑스 계통의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 종교개혁이 프랑스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스위스어권의 이제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글자를 보니까 아는 걸 수도 있죠. 예, 프랑스입니다, 여기가. 자, 프랑스어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자, 프랑스 종교개혁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프랑스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루는 일컫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죠? 위그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위그노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상 위그노의 정확한 개념이 뭔지, 위그노가 어떤 어원을 가지는지 사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제 이 사전에서는 독일어의 이제 맹약자들, 아이드크노손이라고 하는 맹약자들이라는 단어에서 배영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칼뱅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프랑스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칼뱅의 친구였던 비레도 프랑스 사람이고, 파렐도 프랑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제자가 되는 이제 베자도 다 프랑스 사람입니다. 근데 프랑스에 있었던 이 한 종교개혁자들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종교개혁을 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당시에 프랑스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네 나라의 종교개혁을 하고 싶은 마음과 열망이 있었겠지만, 자연스럽게 이 지역 자체가 종교개혁에 허용되지 않은 정치적인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못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스위스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제 여기인데요, 스위스에 있는 제네바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스위스 종교개혁에서 이루어진 성취된 결과들을 가지고, 또 여기서 이제 자기가 제네바 아카데미나 로잔 아카데미 같은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이제 자기네 종교개혁을 배웠던 사람들을 결국에는 프랑스로 재파송하는 일종의 선교사 파송 이제 작업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 프랑스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게 되는 이제 지역적인 배경들이 있는데, 그 지역적인 배경들은 주로 어디냐면 주로 이제 프랑스 남부 쪽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네바랑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봤던 큰 지도에서 본다면, 아까 이제 이들 그죠? 여기가 제네바인데, 제네바에서 주로 이제 프랑스 계통의 개혁파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했던 지역들은 주로 이제 이 남쪽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이 선교가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캐톨릭 국가가 아니라 개혁파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죠? 근데 최종적으로 개혁파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갔다가 이것이 이제 박멸 단계에 가면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실패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소위 성 바돌로미오 축일의 대학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죠. 역시 이제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좋아하신다면, 옛날 굉장히 유명한 영화 중에 여왕 마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이제 비디오 시대 때 이제 그 나오던 영화래 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직접 본 일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여왕 마고라는 영화를 보시면 당시에 이제 16세기 당시에 굉장히 이제 정치적이고 굉장히 추악한 여러 가지 이제 상호 이렇게 좀 그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관계, 또 정치,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외교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는 사건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맥락도 있지만 굉장히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권력 투쟁적인 맥락 속에서 그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상황들을 보여주는데, 그 영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프랑스 종교개혁은 이제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에 처했던 정치적인 상황을 이제 반영합니다. 칼빈의 가르침에 인용을 하여서
1555년부터 서로 다른 개신교 집단들이 조직하기 시작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프랑스 개혁교회가 1559년에 이제 설립이 됩니다. 이것이 프랑스 개혁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던 시점인데 1559년이면 칼뱅이 1563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에 개혁교회가 프랑스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상 칼빈의 거의 마지막 생애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점에서 칼뱅이 실제로 프랑스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칼빈의 주로 제자들이 많이 갔었고 여기서 이제 파견이 됐는데 결국 어쨌든 간에 결국 프랑스 개혁교회가 설립이 됐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혹독한 박해가 있으면서 그런 여러 가지 와중 속에서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에 1598년에 이제 앙리 4세는 이제 당시에 이제 개신교인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면서 낭트 칙령을 통해 가지고 프랑스 내부에서 이제 이 개신교들을 믿어도 되는 이제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루이 14세가 칙령을 폐지하면서 다시 한번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이때 이후부터는 프랑스에서 더 이상 이제 개신교가 이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변질이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프랑스는 이제 철저하게 로마 캐톨릭 국가로 남게 되는 상황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프랑스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자, 여기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인데요. 지금 현재 네덜란드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빨간 색깔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가 뭘까요? 빨간 색깔은 좌파인가요? 빨간 색깔은 뭐죠? 빨간 색깔이 이제 프로테스탄트고요. 개신교입니다. 여기는 초록색이 가톨릭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네덜란드, 지금 현재 네덜란드의 이제 종교 지형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 이것은 이미 16세기 당시에 형성됐던 그림이 지금까지 이제 연결된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남쪽 지역이 개신교가 아니라 캐톨릭이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는 네덜란드가 독립된 하나의 다른 나라지만 원래 16세기 당시에 네덜란드는 지금의 벨기에랑 통합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벨기에가 어디냐면 이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는 캐톨릭 국가인가요? 개신교 국가인가요? 캐톨릭 국가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이 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벨기에에 해당하는 지역이 다 캐톨릭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지금 현재 네덜란드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덜란드어를 쓰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현재는 마찬가지입니다. 네덜란드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남쪽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는 네덜란드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를 씁니다. 어떤 언어를 쓸까요? 독일어가 아니죠. 네덜란드에서 쓰는 언어는 크게 두 가지죠. 공용어로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능력 있게 쓰는 영어 말고 기본적으로 이쪽 사람들은 네덜란드어를 쓰고 이쪽 사람들은 프랑스어를 씁니다. 근데 벨기에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뭐죠? 프랑스어 계통을 쓰죠. 그죠? 루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명한 프랑스의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다 이제 프랑스어권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어를 쓴다는 얘기는 종교가 뭐라는 얘기죠? 캐톨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남쪽에는 여전히 이제 캐톨릭으로 남아 있고 북쪽이 이제 네덜란드인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도 굉장히 정치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밑에 보면 2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원래 당시에 네덜란드는 당시 이제 국가가 독립된 국가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요. 이 지역인데요. 네덜란드라는 이 지역이 당시 이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과 당시에 이 스페인을 연결하는 이 두 큰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당시에 혈통으로 연결되어 있던 사실상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당시에 카를 5세였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카를 5세가 아주 철저한 캐톨릭이었습니다.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필리페 2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의 왕이었냐면 스페인의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캐톨릭이었기 때문에 근데 철저하게 캐톨릭이었는데 당시에 이 네덜란드는 신성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나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카를 5세의 아들이었던 필리페 2세가 실제로 통치하는 나라가 이제 네덜란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이제 독립운동의 맥락에서 스페인과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지도자 한 명을 이제 영입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오렌지공 윌리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쓰면 이제 윌리엄이고요. 그
그다음에 오렌지라고 있었는데 윌리엄 오브 오렌지인데 이 오렌지라고 하는 지역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사람의 영지가 이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우리가 오렌지공 윌리엄에 얘기하는데 네덜란드 말로는 이제 빌렘이라고 합니다. 빌렘 오브 이제 오라니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시에 스페인과 독일 세력을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하고 전쟁을 하면서 당시에 전쟁의 맥락에서 독립을 하고 나라의 민족으로 이제 독립하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자기네 지배하는 민족의 종교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저항하는 형태의 이제 운동이 이제 이어진 거죠. 그 말하자면 이제 일종의 이제 민족의 독립을 일으키는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어떤 의지와 애국심이 상대에 대한 이제 미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종교적인 반대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당시에 지배자들의 종교였던 로마 캐톨릭 교회 대신해서 새롭게 취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신앙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리폼드라고 하는 이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파 신앙을 수용을 하게 되면서 결국엔 네덜란드가 전쟁을 통해 가지고 독립을 이루어내고 네덜란드에서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오라니오라고 하는 그 사람 오렌지공 윌리엄 가문이 지금까지도 네덜란드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사적인 이제 영웅이자 네덜란드에 왕실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네덜란드도 왕국이 있는 왕실이거든요, 그죠? 이 왕실에서 지금도 왕위를 이어서 계승하고 있는 그 왕족들, 그 이제 왕가가 여전히 이제 오렌지 이제 종족인 거죠. 오렌지 가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스포츠와 알죠? 스포츠하고 종교는 깊이 연결되어 있고 스포츠와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와 종교는 깊은 맥락이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덜란드를 보면 항상 떠올리는 색깔이 있잖아요, 그죠?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군단이라고 하면서 축구할 때도 항상 오렌지 색깔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그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는데도 항상 오렌지 색깔이 있어요, 그죠? 왜 오렌지가 있느냐?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의 독립 영웅이 오렌지 가문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오렌지라는 그 이름에서 따온 그 색깔이 바로 이제 나라의 이제 가장 중요한 색깔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가 이제 새로운 종교 국가가 되면서 당시의 개혁파 신앙 전체를 수용한 나라가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나온 내용입니다. 보시면 이 페이지 내용을 밑을 쭉 보면요. 자, 카를과 네 번째 줄입니다. 오른쪽이죠. 카를과 그의 아들 필리페 2세의 치하에서 초기에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사람들이 1000명 이상의 개신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1540년대부터는 활병주의를 옹호하는 움직임이 이제 점점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개혁교회에서 결국에는 종교적으로 이제 신앙을 정치하려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오렌지공 윌리엄의 지휘 아래서 반란군이 북부 지역의 주들, 그러니까 북쪽이 이제 개신교 지역인 거죠. 특징적으로 북부 지역의 주들을 점령하고 의회의 성격을 지닌 전국 회의를 수립했죠. 그리고 나서는 위트레이트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오늘날의 네덜란드라는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를 자신들의 공식 교회로 확립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가 개혁파 국가가 된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인 관용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에서 이제 개혁파가 철저하게 신약이 됐지만 우리가 오늘날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네덜란드라는 나라는요, 기본적으로 일단 16세기와 17세기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개신교 국가로 자기 자리를 이제 확고하게 차지를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혁파에 속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종교개혁이나 이제 장로교의 신학과 신앙의 역사를 좀 이렇게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일종의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종의 의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요, 네덜란드가 역사적으로 개혁파 신앙이 가장 철저하게 형성됐던 나라고, 가장 철저하게 네덜란드에서 이제 신학도 나왔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도르트 신조도 네덜란드에서 나왔고 유명한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철저하게 개혁파 신앙이 형성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그런데 왜 네덜란드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됐는가? 가장 관용적인 나라가 됐는가? 그런 질문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를 허용한 나라가 되고
왜 전 세계에서 가장 너그럽게 소위 이제 공중 매춘도 허용한 나라가 되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나라를 이미 20세기 초에 다 이제 형성한단 말이죠.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었던 나라고 헤르만 바빙크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가장 철저하게 개혁파 신앙을 누렸던 나라인데 동시에 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관용적이면서 어떤 면에서 가장 개혁파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 이제 이게 물어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힌트가 여기에 나오는 아티클에 간단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1579년에 공식적으로 연합한 이 주들은 위트레이트 동맹을 맺어서 개혁교회를 자신들의 공식적인 종교로 확립을 했지만 이때부터 특이하게도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는 철저하게 개혁파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관용적인 태도를 처음부터 취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인 관용도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적으로는 금지하지만 사적으로는 허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나라의 국교가 개혁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파가 아니라고 해서 처벌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17세기 초반에는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이제 등장하면서 학론파가 등장하게 되면서 소위 이제 도르트 신조와 관련된 일단 회의도 열리고 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철저하게 신학적인 정립을 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다음 나오죠. 다른 개신교도들, 그러니까 개혁파가 아닌 사람들, 루터파라든지 심지어는 캐톨릭이라든지 제세례파도 더 이제 허용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자유로 허용하고 17세기 말엽에 가서는 네덜란드에 있는 모두가 공적으로 자기네 동네에서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려도 되는 나라로 네덜란드는 이것이 처음부터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6세기, 17세기가 종교개혁의 시대고 특히 도르트 신조 같은 신조가 아주 철저한 개혁파 신조가 형성되는 것도 17세기 초반 얘기거든요. 그런데 17세기 말이 되면 이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럽에서 유일하게 개혁파 신앙이 아닌 다른 신앙도 허용한 나라가 된단 말이죠. 굉장히 모순적으로 보이죠. 철저한 개혁파의 나라이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이제 엄격한 것처럼 보이는 개혁파의 나라인데 왜 후반기에는 이것이 철저하게 이렇게 관용적인 나라로 바뀌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것이 오늘날 네덜란드의 정치와 종교와 문화를 해석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가장 철저한 나라이면서 엄격한 나라인데 종교적으로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가장 관용적인 나라가 됐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소위 이제 개혁파, 칼빈주의의 정치 사상과 세계관과 문화 사상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네덜란드는 독립하기 이전에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사상의 억압을 받았던 나라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캐톨릭이 철저하게 캐톨릭이 아닌 모든 종류의 신앙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단 재판이 횡행했던 그런 시기가 16세기 시기인데 그 16세기 시기에 가장 철저하게 이단을 억압했던 캐톨릭이 아닌 신앙인들을 억압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스페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재판소 하면 주로 어디를 연상을 하나요? 스페인 종교재판소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덜란드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식민지 백성으로 있는 동안에 아주 독재적이고 아주 편협한 단 하나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제 파괴력을 이제 목격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신앙을, 새로운 신앙을 독립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독립된 자유를 얻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얻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스페인이 우리에게 이 신앙을 허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주 강력한 한 나라가 어떤 독재적인 사상을 갖고 있을 때 한 신앙 이외에 다른 것들을 허용하지 않아 굉장히 사상의 자유를 억압할 때 이 사람들이 그들과 싸웠던 맥락은 뭐냐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이거였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면서 새로운 종교를 국교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이전에 있었던 강력한 그 독재자들, 지배자들에게 요구했던 그 자유를, 그렇죠? 자기네들이 지배하는 백성들에게도 허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개혁파 신앙의 철저한 신학적이고 아주 엄격한 일종의 이제 면과 동시에 사상의 자유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우리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철학적 맥락을 결합시키게 되면서 이 네덜란드에서 나타난 사상이 개혁파 신앙인 동시에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 관용의 사상이 동시에 등장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개혁파 신앙의 결합, 이런 구조가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드러난 지역이 바로 네덜란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맥락에서 개혁파 신앙이 이제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변형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보여주는 지역이 바로 네덜란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